양말님께서 변압기가 뜨더니 변기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3프로가 최대한 많은 부분을 좀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프로가 또 자랑하는 네. 이분 모시고 시황은 이분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파묘 먼저 보신 선배님으로서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십니까? 저는 한 9점 정도. 오. 높네요. 진짜 네. 재밌어야 돼요. 왜냐면 네. 제가 이거 거금 써가지고 저기 여의도에 그 누워서 보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가거든요. 뭐 골드 클래스나 뭐 템포. 템포. 아, 그래가지고 이거 재미없으면 진짜 큰일 나요. 아니 월에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보셔야지. 그래야 내수 경제도 좀 돌아가고. 월천도사님. 아니요, 네. 뭐 저는 템포관에 본 적이 없고요. 아니, 제 옆에 있는 분이요. 아, 네. 그 수익과 상관없이 누구랑 상관없이 누우려면 볼수 템포관을 있죠. 해야 되겠죠. 아, 너무 있지. 비싸서. 아니요, 혼자 눕는 게 아니니까 템포관을 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 생각해보세요. 왜 거기 템포관을 희한하네. 가겠어요? 항상 명앵커로 얘기를 하면 희한하게 끝나. 내가 문제인가? 아니 혼자 영화 보러 가는데 템포관을 왜 합니까? 혼자 가죠, 혼자. 힘드니까. 자,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같이 누우셔야 돼가지고 템포로 합니다. 주말에 뵀던 네네, 그분이.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니까. 자, 그럼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오르면서 시작하고 끝에 갈수록 더 좋았습니다. 네, 코스피는 4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발생하면서 2차전지 섹터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와 일부 소부장, 그리고 정유와 신재생에너지, 영화, 엔터, 미디어 등 강세 출발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파묘가 300만 원을 넘었죠. 그래서 네. 코박스하고 CJ, CGV도 오늘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그 외에도 원전, 리튬과 초전도체, 광고, 가상화폐, AI와 로봇, 비만 치료제, 방산 의료기기 등 강세였는데요. 9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전환했고 기관도 코스닥 순매수 전환하면서 양시장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외국인들은 4거래일 연속 현선물 동반 순매수했고요.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밸류 프로그램 이후에 그렇게 실망한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외국인 개인도 대부분 보면 리포트들이 이제 초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리포트가 이제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산주와 오늘 반도체 업종 순매수 속에 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여전히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 변경으로 연말 결산 배당 기준일 변경된 금융 섹터 배당락 영향에 이제 오전에는 약세를 보였는데 네.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반도체 등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저 PBR 종목 수급 쏠림이 다소 좀 완화가 됐고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전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정오를 지나면서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과 더불어서 성장성과 주주 환원 등 기준 충족을 못하면 거래소 퇴출을 검토한다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톤업이 되고 있죠. 그래서 5월달에 나오는 2차 안이 상당히 기대감을 여전히 유지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한시 기준 외국인들 선물 6,500억대 그리고 코스피도 2,200억대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매수 강도를 강화시켰고요. 이어서 이제 금융주, 자동차, 지유사 등 상승 반전을 바로 했고 여기에 네. 따라서 2,650선 코스피 회복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올해 들어서 11 거래일만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와. 업종별로는 운수 장비 강세였는데 특히 방산주 상승세 이어지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강세였고요. 배당락이었던 현대차는 장 초반 약 3% 가까이 하락했지만 오후 들면서 플러스 4%대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역시 이제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수급에 유입되다 볼 수 있겠고 역시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됐던 삼성물산은 장중 6%대 상승하면서 유통업 강세 주도했고요. 업종 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든지 LX 인터내셔널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 2월 중순부터 하락세 지속됐던 CS 윈드가 1164억 원 규모 풍력타워 수주 발표를 하면서 장중 5%대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수 속에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강세였고 특히 이제 이사회에서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 결의안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재유입되면서 장중 15%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게다가 에코프로도 주식 분할 결정을 했고요. 반도체도 강세 기록하면서 특히 SNS텍, 주성 엔지니어링 급등했는데 반면 통신 장비와 화학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3월을 뭐 이제 내일 거래일 딱 2월에 하루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3월을 좀 준비하는 시장인데 이번 주에 무언가 전략 세우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PC 좀 보고 그다음에 주말에 슬슬 눈치 좀 보다가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슬슬 뭔가 전략 수립해 나가는 게 좋습니까? 네,
내일 정도 하루 끝나고 나면 금토일 연휴고요. 그쵸. PC가 남아 있어서 굳이 뭐 급하게 아. 뭔가 할 필요는 없고 연휴가 좀 길죠. 3일이니까 나도 조금 포트폴리오는 내일은 좀 재미없는 하루가 될 것 같고요. PC 확인하는데 지난번에 닉 키미라우스가 PC 관련된 물가지표가 연준이 생각하는 2%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죠. 네. 그래서 PC가 그렇게 크게 아마 쇼크로 아마 시장에 다가올 것 같지는 않다는 추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영롱 앵커님은 마음에 3월 달에는 얘네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있긴 있어요. 뭐 섹터가 특정 섹터? 아, 섹터요? 뭐 그렇다기보다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유효하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그 수급 연속성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니까. 예, 그렇네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정부 정책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 확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제공 소식 등의 반도체, 수소차, 방산, OLED 여기가 좀 반응을 했습니다. 네, 어제 장 오후에 발표가 됐는데요. 네. 한 표로 요약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 개정 사항이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띄워지는 표를 보시면 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좀 띄워주십시오.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 개정 사항. 네네. 그래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은 정부가 국가 전략 사업 관련된 사업화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서 높은 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 보이고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 공제가 나타납니다. 표를 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PD님 지금 파묘 보러 가셔가지고 안 계신다 그러고. 뭘 파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안? 지금 컴퓨터에서 파묘에서 자료 가져오고 있다고 하셔서 네네. 잠깐 기다려달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네.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수소 이렇게 해서 핵심 분야가 나오고요. 신성장 사업화 사업시설 범위 개정도 바이오얼스라든지 에너지 환경, 탄소 중립, 방위 산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새로 추가를 했고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 형성, 봉지 공정 장비 부품 기술, 수소 분야는 가스 터빈 설계 제작, 수소 환원 제철 기술 뭐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 세액 공제 받는 거다 이렇게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가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방위 산업 분야를 신설했고 군사 위성 체계 기술과 군사 추진 체계 기술과 관련된 시설이 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 쪽도 그랬고 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OLED, 수소차 관련된 쪽도 이제 관련된 쪽 방위 산업 이쪽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다만 이제 방위 산업은 뭐 대규모 이제 수주 관련된 건이라든지 수은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방산은 뭐 하루 이틀 전부터 주가들이 움직였어요. 관련된 이슈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수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국회를 앞두고 있어서 언론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8조 원 상당의 폴란드 무기 수출 준비 중이다 소식도 나타났기 때문에 네. 관련주가 좋았었는데 이 표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 표는 참 재밌는 플랫폼 이름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제가 이 표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똥밭에 굴러도 주식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플랫폼인데요. 똥밭에 굴러도 주식판. 네, 거기에서 이제 이 표를 올려주셨는데 미국과 관련된 나토입니다. 나토의 이제 디펜스 스펜딩인데요. 결국은 방위비. 네, 나토 예산에 미국이 가장 대부분 다 차지하는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방비에 8,6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요. 유럽의 1위 국방비 지출은 그래도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높습니다만 뭐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68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방비를 미국이 나토 쪽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자기 나라 스스로 이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니네 나라 지켜. 그렇죠. 방위비 니네가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한테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방위비 지출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글로벌 회사들은 국가들은 미국의 방위비에 의존하면서 자국의 방위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세이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다른 산업으로 돈들을 넣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이게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경선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 관련된 기세가 아주 대단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위비 지출 부분에서 결국은 미국의 국방비에 의존하면서 유럽이나 각국의 나라들이 이제 경제나 복지비로 이런 것들을 여유 있게 돌렸는데 그 돈들이 결국은 방위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짙어질 수 있는 분위기로 간다. 이렇게 분석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방비에 대한 할당이 어찌됐든 확장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에도 지금 법을 개정해서 어쨌든 대출 규모를 늘려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럽 쪽이나 이쪽에 방위비 확장 관련된 이슈가 올해 또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군사적 지원은 역시나 미국이 압도적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방위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나 뭐 국산 방위 관련된 체계가 미국 쪽하고도 호환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서도 역시 한국의 방산 쪽에 추가적인 계약 가능성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한테 누가 원조를 제일 많이 하는가? 노란색은 금전적으로, 그리고 하늘색은 인도적으로, 그리고 초록색은 군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하네. 그렇죠. 군사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거의 독보적이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좀 그래도 보내긴 하는데. 독일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역시나 뭐 여러 가지 영국이라든지 뭐 덴마크 쭉쭉 들어가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은 돈들을 미국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환되는 것도 이제 국내 장비 업체, 그러니까 국산 무기 같은 경우도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도 있고 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방산 관련된 쪽이 최근에 이런 이슈들로 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 업체들이 새로운 계약 관련된 부분들이 좀 노출이 되면서 한 2, 3일 정도 좀 최근에 좋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쪽인데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소부 장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키움 증권에서 전공정 장비 증설 사이클 재개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보면 스페셜티, 그러니까 HBM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는데 키움은 이 D램의 전공정 장비 증설 사이클이 좀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소외되었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코스닥 소부장들이 전체 평균 PER이 18배까지 치솟았는데 대부분 후공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고 올랐고 전공정은 영 이제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전공정단에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를 이제 키움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상승되는 게 올해 1분기 이후부터 2분기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를 본다면은 지금 가동률 상승이 올해 상반기에 15라인 그리고 P2와 P3 공정 전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나노급 양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가동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는 거고요. 신규 증설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P3 D램 월 30K 정도 신규 투자가 들어갈 거로 봤고 하반기에는 P4 완공 후에 전공정 장비 투자가 집중적으로 하반기부터 된다고 봤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가동률이 상승되면서 상반기 우시 공장 가동률 상승 전환되고 신규 증설은 올해 상반기에 M16 월 20에서 30K 정도가 들어가고요. 신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M14 쪽에 장비 이전을 통한 전공정 신규 투자 공간 확보가 올해 예상된다 봤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신규 증설되면서 하반기 업황 회복 여부에 따라 M14 전공정 장비 투자가 아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쪽이 상당히 좀 소외됐는데 이 부분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공정 장비 소재 업종에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왔고 관련 서프라이 체인을 보자. 근데 특히 삼성전자 쪽에 올해 상반기 D램 전공정 장비 하반기에 P4와 테일러 공장 완공 그리고 내년에 D램과 낸드 파운드리 전공정 장비로 이어지는 삼성전자의 전공정 투자 사이클을 주목하자. 주성 엔지니어링 좋았잖아요. 네. 관련 쪽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된다.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면서 스페셜티, 그러니까 HBM 쪽에 국한됐던 집중된 부분들이 전공정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저희가 이제 마이크론이 HBM3E를 양산한다고 해서 네. 하이닉스가 바로 타격을 받을 것이냐 주가 어제 좀 많이 빠진 것이 아니냐 너무 과도하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평가 드렸는데 이 부분에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관련된 강점과 약점을 보이는데 역시 캐파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HBM 관련해서는 AI 반도체 시대에서 영원한 강자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표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과거 D램은 양산형 제품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HBM 같은 경우는 고객 주문형 특성이 더 크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엔비디아의 HBM 관련된 성능 검증이 반년에 걸쳐서 진행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승자가 바뀔 수 있다라는 평가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강력한 캐파
싸움도 치열하고 업계에 따라서 결국 메모리 3사의 HBM 출하량이 수요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하이닉스가 좀 더 끌고 갈 것 같고요. 네. 하반기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도 이 기회가 열려 있는데 캐파 기준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에도 충분히 이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뭐 소부장 쪽에 여전히 좀 강세로 나타났고 오늘 오후에 보니까 이오테크닉스 네. 주가가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거의 9만 원에 육박하는 주가까지 올라왔죠. 9만 200원에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상승폭입니다. 와, 그러니까 뭐 예전에 6만 원대 그때부터 해서 벌써 50%예요. 또 다시. 저 6만 2천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비싸다 그랬거든요. 와, 너무 비싸서 팔았는데. 당시 밸류도 한 PER 40, 50배 정도 됐을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역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외 쪽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새로운 어떤 신사업의 초입 단계에는 밸류에이션에 얽매이지 마라. 신고가가 꼭 팔아야 될 논리는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소부장들이 주가도 조용히 좋았습니다. 소부장보다는 박부장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양말 형님께서 반도체 어디까지 갈까 덜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월 달에 어떻게 지금 이 수준의 반도체 이 수준 주가 수준의 소부장 네. 3월에는 더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쪽에 비중이 더 많이 가 있습니까? 한미반도체를 지금 신규로 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저도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뭔가 변화, 그러니까 이제 HBM을 주도로 하면서 좀 많이 눌려있던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던 종목 중에 이오테크닉스가 작년 연말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급등한 이유가 또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카 안 하고 AI로 넘어간다는 이슈 때문에 이오테크닉스의 관계도 좀 이렇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오후장 되면서 뭐 급등각을 보였기 때문에 새롭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시그네틱스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쪽, 그러니까 머프 관련 쪽도 서버단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MUF 방식으로 간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D램 쪽에 HBM 쪽은 NCF 방식 그대로 고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또 서버단도 MUF 방식으로 간다라고 오늘 오후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도 지금 NCF 말고 MUF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MUF 관련된 종목을 또 봐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도 좀 기회가 될 것 같고 아까 키움증에서 이야기했던 전혀 이제 좀 최근에 굉장히 좀 소외됐던 전공종이 네. 정말 이제 웨이퍼 관련된 부분의 캐파가 늘어나면서 장비나 소재가 정말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성이 움직이는 것도 좀 면밀히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장비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에 어딥니까? 소재. 그러면 동진 세미캠이나 뭐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소재 쪽도 이제 그 다음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장비부터 봐야 되겠죠. 네. 전공종 장비가 정말 움직이느냐.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비만 관련주로 한번 가볼 텐데 미국에서 바이킹 테라퓨틱스라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긍정적 임상 결과를 받았다. 정규장의 주가 폭등, 우리나라 장도 좀 반응하는 모습. 네, 뭐 제3의 비만 치료제로 지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어제 얼마나 올랐냐면 121% 올랐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자체 개발 중인 GLP-1 수용제인 체중 감량 약물인 VK2735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 건데 이상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해당 약물 투여를 받은 환자가 13주 이후에 기준 체중에서 최대 14.7%가량 체중 감소가 나타났고 부작용의 95%는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의 위장 부작용으로 치료는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렇게 나오니까 급등각이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죠. 근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가 거의 없다가 한 방에 빵 터지면서 이제 2배 이상 올랐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제 어제 이게 올랐는데, 자, 비교표입니다. 비교표. 예, 이렇게 비교 보시면 제일 오른쪽이 이제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이제 효과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주 1회에 14.7% 정도 체중 감소가 있었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올려주신 이제 자료인데, 이 관련해서 이제 GLP-1 관련된 이중항체 관련된 임상 실험 관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체중이 14.7% 감소했고요. 근데 보면 릴리 젯바운드라는 이제 그게 있는데 이거는 주 1회 72주차 정도 되니까 22.5%가 빠진 거고요. 네.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주 1회 68주차가 되니까 14.9%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노보 관련해서 주 1회 32주차에 15.6%도 빠졌고 베링거, 질랜드 관련된 쪽이 주 1회 46주차에 14.9% 빠졌고요. 암젠 같은 경우는 월 1회 12주차에 14.5% 빠졌고 바이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 1회 13주차에 14.7%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체중 감소에 대한 정체도 13주차에도 정체가 없었다는 것 더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좀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암젠 것도 나쁘지 않네요. 저 네. 노란색에. 그렇죠. 암전의 임상일상 데이터, 그러니까 월 1회 12주차에 마이너스 14.5% 빠졌는데 네. 유산 수준이나 안전성이나 내약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거죠. 그리고 암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임상일상 데이터 발표에 의해 3일간 시가총액이 무려 23조 원이 늘어섰습니다. 23조. 네. 그리고 바이킹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XBI가 5.7% 급등했고 LABU라는 게 이제 17.3% 올라갔는데 바이킹 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가총액이 전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 상승하면서 5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1조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6조 원 정도 올라갔어요. 암젠이 제가 3일 동안 23조 주가 날아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릴리가 오히려 전날 0.85% 빠졌고요. 노보가 1.2% 빠졌고요. 암젠이 마이너스 2.75% 빠졌고요. 질랜드도 마이너스 4.39%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 이 테라피틱스가 나오다 보니까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데이터를 보였다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주들 뭐 동아 ST, 대화제약, 인벤티지랩, 대봉 LS, 한국 BNC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랐고요. 네. 한국 BNC는 프로앱텍과 비만 치료용 단백질, 펩타이드 지속형 물질에 대한 공동 연구와 상용화 계획을 체결했다 밝혔기 때문에 한국 BNC가 오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비만 관련된 쪽은 역시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미그룹주 관련해서도 역시나 이야기 나오는데 키움증권이 오늘 관련해서 코멘트를 냈어요. 네. 키움증권이 어떤 리포트를 냈냐면 제약바이오 인사이트인 GLP-1 비막 그 다음에 메쉬, MASH, 메쉬도 또 홈런이다 이야기 나왔는데 결국은 GLP와 GCG가 대사질환 지방간염 메쉬 치료제로 그 다음에 GLP와 GIP는 비만 치료제로 각각 홈런을 날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 대사질환 관련 GLP-1 개발 경쟁이 무르익고 있어서 올해에도 빅파마들의 M&A라든지 라이센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기술 도입이 상당히 본격화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관련주가 한미약품과 그 다음에 동아 ST 상장사가 있고 그 다음에 IPO 예정 기업은 D&D 파마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GLP-1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정말 효과적으로 부작용 없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개발이 된다면 그에 따른 비만에 따른 합병증도 또 많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얘네가 파는 다른 약들도 수요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럴 수 있죠. 실제로 뭐 심혈관 관계 쪽으로는 훨씬 그렇죠. 좋아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그거는 다음 단계에서 고민할 그냥 해본 말이에요. 거리이지 않나. 알겠습니다. 부장님은 요거 오면은 맞으신다고 하셨죠? 네, 저는 한국에 오면. 그 가격이 적절하면 그러니까 뭐 수백만 원 한 번에 수백만 원이면 제가 그걸 하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한 번 맞는 게 아니고 뭐 여러 번 맞아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좀 과할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과체중이라든지 엄청나게 뭐 문제가 있어서 맞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의료보험이 일본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료보험 적용돼서 적정한 가격이면 저는 맞아볼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의료보험 적용되고 이렇게 되면 진짜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어느 그렇죠. 나라에서부터. 근데 고위험군 정도만 지금 검토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요런 바이킹 테라피틱스 또 새로운 임상 이상 이런 거 나와서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다는 거. 자, 그럼 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국제유가 강세 영향 등의 관련주 상승. 네, 뭐 지난밤 국제유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 주시를 상승하면서 약간 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다가 뭐 또 아닌 것 같다가 이러면서 WTI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 봤을 때는 78.87달러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로이터 통신인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러시아가 가솔린 수출을 2월부터 6개월간 금지한다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를 좀 자극하는 이슈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기자들과 만나서 국가안보 보좌관이 합의에 가까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전하는 것이 바람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만약에 합의가 도출되면은 이스라엘이 라마단 기간 군사 활동하지 않을 것 동의했다, 뭐 언급을까지도 확신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확전이 이제 관련돼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 통제가 가능할까 이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한화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좀 썼습니다. 네. 관련해서 유가와 정제마진 강세가 올해 상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오펙 감산 효과를 상당 부분 제한해왔던 미국이 생산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상당히 사우디가 다소 좀 주춤한 반면 미국은 수출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주춤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세요. 하나투자증권 자료인데 그래프. 오펙이 미국 원유 생산량입니다. 이 네.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오펙의 원유 생산량인데 제일 보세요. 오른쪽이 꺾였죠. 그렇네요. 오펙은 이제 감산한다 이야기 됐으니까 최근에 사우디 주도로 감산을 하고 있죠. 꺾였습니다. 근데 검은색 보시면은 미국이 이게 빨간색이 오펙이 원유 감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2000년도 접어들면서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쫙 늘렸습니다. 그죠? 네. 2000년도 보시면은 검은색 보시면 쫙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오펙 같은 경우는 21년, 22년 접어들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빨간색을 막 끌어올립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꺾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펙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 생산량이 줄고 있는데 계속 느리던 미국이 끝부분 보시면 다시 꺾입니다. 왜요? 미국도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있죠. 왜 줄이지? 생산 증가 속도가 지금 완화되고 있고요. 지금 좀 약간 뭐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지배를 넓히려고 미국이 공격적으로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방어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인플레이션 안 끝났는데 저렇게 줄이면 어떡해? 계속 풀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오펙 국가들과 비슷한 걱정을 함께 하는 거죠,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럴 수 있고요. 계산기. 네, 아직까지 이제 미국이 보기에도 이제 수요가 중국 쪽의 경기가 그렇죠.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쫙 느리다가 이제 수요가 좀 아직은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는 분위에서 더 느리는 게 맞나?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아무튼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오펙은 미리 꺾였고 미국도 계속 느리다가 지금 원유 생산량이 약간 주춤하면서 생산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다른 이제 제재 강화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하는 그리스 선박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감소도 이제 심화시키는 역도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러시아산 원유 수송 그리고 그리스수 선박에 대한 부분인데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왼쪽 보시면 러시아산 원유 수송 그리스 선박수인데 확 줄었죠. 그러네요. 예, 회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러시아 관련된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수가 당연히 이제 전쟁 중에 이게 누가 러시아 걸 실어 나르겠어요.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 거를 하면 제재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험 있잖아요, 보험. 보험. 예, 그 원유 수송선 선박 보험 이런 것들을 제재를 받으니까 확 줄어버렸죠. 그 오른쪽 보시면은 약 1,500만 배럴 관련된 러시아산 원유가 해상에서 한 달째 대기하고 있어요. 둥둥둥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를 못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제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요 회복은 지속되고 있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요가 정말 회복이 될까 생각하고 있지만 한화투자증권에서 수요 회복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탑픽은 S-OIL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상당히 좋아. 근데 이제 석유 관련된 종목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는 종목을 봐서는 S-OIL보다는 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움직이기도 했는데 네. 아무튼 이런 부분 보면 S-OIL에 대해서는 정기보수 규모가 축소되는 점이 견조한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부터 샤인 프로젝트 투자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 세액 공제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아울러서 이제 S-OIL의 PBR이 현재 0.8배로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에 미국 석유 생산 전망치 하향 조정, 공급 감소를 이야기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S-OIL이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한화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차증권도 사우디의 추락과 정유업 반전의 기회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역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S-OIL을 탑픽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WTI 기준 유가 저점은 역시 $70 근방을 아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상방으로 튀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이제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유가가 과거처럼 그렇게 급등할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제마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하면서 S-OIL 탑픽으로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서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S-오일 매집하나 뭐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요. 최근 들어서 역사적으로 아주 낮은 그 정유 관련된 에너지주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다 비워놨어요. 그럼 트리거가 생기면 채우기 바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더 올라간다는 시그널만 있으면 더 네.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매니저들이 에너지주를 다 비워놨다는 거죠. 네, 밴드 저점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그거를 채워넣을 요인은 수요 회복? 요게 좀 제일 강력할 것 같은데. 수요 회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생각지도 못했던 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발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변수는 뭐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뭔가 변곡점이 생기면 다 비워놨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매니저들이 채울 가능성이 높다. LH주는 그래서 좀 면밀히 계속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손들의 그 원유나 뭐 에너지에 대한 포지션은 역대급으로 좀 낮은 상황이라서. 네네. 글로벌 매니저들은 그렇게 다 트리거가 비워놨다고 생기면 합니다. 요거 줍줍 해가지고 쫙 담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데이터가 있는데 오늘 제가 못 가져왔는데 뭐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요거 정유 관련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 코멘트 있어요? 실제로 투자은행에서 이제 워낙 뭐 다는 아니지만서도 원자재 관련해서 쇼티지 얘기가 슬슬 조금씩 나와요. 거기에 대한 인플레 압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맥상통하는 전략들을 좀 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찾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다음 거는 카지노 상승인데 중국 정부의 마카오 규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네, 뭐 상상인 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뭐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이제 23년 접어들면서 2019년 대비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뭐 주가 회복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산업 내 경쟁 심화 또는 중국의 VIP 감소로 인한 마카오 카지노의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그러니까 마카오 카지노 밸류를 예를 들면 뭐 30배 정도 주다가 이제 마카오 쪽이 좀 힘들어지니까 마카오 카지노 쪽의 밸류가 뭐 20배 정도 빠졌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내도 이제 그 멀티플을 올리기가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고요. 다만 마카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가 예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한국 카지노가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이 만약에 된다면 호실적 견인이 충분히 가능하다. 최근에 이제 그 5년물 금리를 확 내렸잖아요. 그게 이제 주담대하고 연관되는 부동산 쪽에 아주 집중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5년물 주담대를 내렸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가 아주 이제 강력하게 지금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면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 만약에 된다면 중국 쪽에서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반사익을 얻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GKL과 파라다이스 실적 추이인데요. 이게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약간 짙은 이 남색인가요? 이 보시면 2019년 대비 파라다이스는 거의 분기 단위로 다 회복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그 코로나 전까지로 다 회복했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GKL은 다소 조금은 회복이 아직 좀 더디죠. 어.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그래서 탑픽이라고 나오는데, 역시 2019년 우리가 코로나 이전 대비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주가 빠져 있을 이유가 좀 없는 거죠. GKL이 일본인 많이 가고 파라다이스가 중국인 많이 가는 데예요? 뭐 그 뭐 거기까지는 있었잖아요. 주로 그런데 파라다이스가 중국인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죠. 누가 와서 돈을 쓰는 거지? 중국인? 뭐 일본인들이 좀 채웠다 말도 있고요. 작년 연말부터 일본 쪽에서 많이 넘어왔다 말도 있는데, 뭐 그걸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중국이 많이 왔냐, 일본이 많이 왔냐 볼 수는 없으나, 중국 입도객이나 뭐 입국객이 많지 않았다 보면 결국은 일본인들이 채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같은 업종에 사실 비슷한 뭐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 GKL은 이렇게 죽쓰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혼자 저렇게 이전으로 회복한 게 뭔가 이상한데? 마케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마케팅. 네. 어떤 뭐 마케팅을 해서 큰손 VIP들을 데리고 왔는지, 그거는 각사마다 다른 상황이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모션을 했는지는 알 수가 그렇군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업계 GKL이랑 파라다이스의 그 타겟 마케팅 타깃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그래도 GK보다 낫다. 어쨌든 최근에는 파라다이스가 역시 좀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모습 보입니다. 네. 스토리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국내 카지노 입장객 추인데요. 보시면 확연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오른쪽 보시면 국내 카지노 매출액 추이까지 나오는데요. 역시 이제 국내 외국인 카지노가 다 들어온 쪽, 그다음에 제주 외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그다음에 육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쭉 보시면은 대부분 다 보면 역시 이제 지표들이 튀어오른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상인증권에서는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도 역시 올해 3분기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중에서 이제 결국은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평가를 했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랜드 하얏트 호텔 관련된 실적이 카지노 고객 증가와 함께 호실적 가능하다. 1월달 지표만 놓고 보면 롯데관광개발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카지노 실적이.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부분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온다 보고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카지노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면세점 네. 이쪽도 연결해서 말씀해 네, 주시면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1월 면세점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언론에 따르면 1월 면세점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했는데, 대표적인 중국의 뭐 명절인 춘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사진 띄우시면은 한화투자증권 리포트 자료인데요. 면세점 매출 추이 보시면 YY 증가율이 거의 80%에 달합니다. 확 튀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월별 면세점 매출액 데이터인데 역시나 보시면은 2024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이라 제일 1월 달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높은 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비로 봤을 때는 거의 80% 이상 끌어올리고 있는데, 올해 1월 면세점 이용객 수는 225만 4,119명, 매출액은 1조 5,900억 정도 집계됐고요. 전달과 비교하면 이용객은 3.1% 증가, 매출액은 무려 21.7%나 12월 달 대비 1월 달 급증했습니다. 특히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각각 156.9%와 122.8%까지 늘어났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저효과가 작용하긴 했지만 면세업종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은 중국인 관광객 입국 인원수 추이를 나타내는데, 왼쪽 보시면은 70%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0%. 예, 정대 올라오고 있고, 오른쪽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 제주도 입도 트렌드인데 역시 이제 2016년도 대비해서도 24년이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회복 추세에 있다 보면 면세점 쪽도 아마 데이터가 좋아지면 뭐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면세점 데이터가 매출이 좋아졌지만 화장품 매출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사고 있다는 거예요. 뭐 살까요? 그거 좀 제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경주 빵? 뭐 그거 사가지고 매출이 저렇게 올랐을까요? 네. 근데 아무튼 면세점 데이터가 올라온다고 해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많이 사는 건 아니다. 뭘 살까? 그러면 이제 인디 브랜드를 사러 또 다른 데를 가겠지만은 면세점에 주로 화장품을 사는 것은 대부분 이제 대형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브랜드는 역시 좀 더디일 수 있다. 면세점 근데 예전에는 면세점이 좋으면 면세점 매출의 상승의 이코르 화장품 쪽으로 그렇죠. 갔거든요. 대형 화장품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이게 예전에 진짜 한 20년 전만 해도 면세점이 확실히 뭐가 싸고 네. 뭐 그런 매력적인 제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면세점이 백화점 세일하거나 아니면 잘 찾아보면 인터넷이 더 싼 경우도 있고, 시내 면세점도 많아지고. 굳이 면세점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뭘 사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박근영 부장님은 교양, 이게 딱 교양 레벨이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파묘 딱 보고 와서 내일 또 문학적인 또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못 말씀하시면 또 한참 좋은데 스포가 돼가지고. 아 그래요? 예, 말씀 내일 잘못하시면. 목요일이죠? 제가 내일 못 나옵니다. 그러세요? 다음 주에 한번 파묘. 다음 주에도 저는 좀. 다음 주 개편이구나. 다음 주 개편이고 오늘 이렇게 막판이네요, 마지막이에요, 부장님이랑. 이 조합은. 이 조합은 마지막이에요. 네. 와, 진짜요? 생각도 못했네. 다음 네. 주에 근데 다른 프로그램 이제 네, 그렇죠. 진행하시잖아요. 예, 뭐 다음 주부터는 지금 이 시간 마감 방송이 5시 10분부터 50분간 다음 주부터. 와, 오늘 부장님 네. 오늘 막방이네요. 네, 또 그렇습니다. 아. 5시 10분부터 50분간이니까 시간이 6시 반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알겠습니다. 갑자기 서운하네. 옆에 있는 사람도 막방이에요. 형이랑은 자주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황을 깔끔하게 또 심도 있게 정리해 주신 IBK 투자증권 우리 시황제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